태풍 타파가 잠시 뒤면 부산 앞바다를 지납니다. 밤 10시쯤 부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뒤 동해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대구와 부산에서 모두 2명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태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선 모든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고 있어 화요일은 돼야 제주도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막말을 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동문들은 유 교수를 파면할 때까지 맞서겠다고 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는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해외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사거리만큼 미사일을 날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불이 나 1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에 잘 타는 옷가지가 쌓여 있는 데다가 창문도 없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제17호 태풍 타파가 제주를 지나 지금 부산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 10시쯤 부산에 가장 가까운 바다를 지날 전망인데요. 이미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오면서 부산 곳곳이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부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 지금 있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죠. 지금 딱 보기에도 비바람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네, 제17호 태풍 타파는 오늘 오후 제주도 동쪽 바다에서 방향을 틀어 대한해협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오면서 이곳 부산은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비옷은 물론이고 뒤에 있는 깃발이 순간순간 펄럭이기도 하고요. 비바람이 너무 강해서 제 얼굴이 다 얼얼할 정도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해운대 파도는 굉음을 내며 해변까지 덮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부산에서는 주택이 무너져 내리면서 숨진 사람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는 어제부터 내렸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젯밤 10시 25분쯤입니다. 부산 부전동 2층 단독주택에서 주택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잔해에 72살 A씨가 매몰된 겁니다. 소방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씨는 9시간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태풍이 오기 전부터 부산에서만 수백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죠. 도심 전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4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 서쪽부터 동쪽, 남쪽부터 북쪽까지 곳곳에서 가로수와 신호등이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거가대교와 을숙도 대교 등이 통제되면서 오늘 하루 부산 도심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부산 외에 다른 지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근 울산에선 강풍으로 650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정전됐습니다. 또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등 행사가 취소됐고 울산을 오가는 항공기 20여 편도 결항됐습니다. 경남에선 옥상 물탱크가 마당으로 떨어지고 남해 고속도로 김해 진례면 구간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혀 운전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진주 남광에서는 한 사찰에서 신도 6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태풍이 아직도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고비는 태풍이 가장 가까운 거리로 되는 오늘 밤 10시부터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이미 영남 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5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부산은 특히 바닷가를 따라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람이 높은 건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태풍 때마다 피해가 났던 곳이죠. 태풍 타파가 지나가는 오늘 밤에도 주민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들 아래 가로수들은 뽑힐 듯이 흔들립니다.
신호등은 고장났습니다. 어디서 온지 모를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뒹굽니다. 인근 주변 아파트 상가입니다. 건물은 외벽이 너덜너덜합니다. 도로에는 부서진 잔해가 쌓여 있습니다. 강풍에 우산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 강풍은 이 빌딩들 사이를 지나며 속도가 더 붙습니다. 이른바 빌딩풍 효과입니다. 태풍이 멀찌감치 있던 오늘 낮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었고 태풍이 근접했을 때는 초속 50m까지 예상됩니다. 작년 태풍 콩레이 때는 공사 중인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유리창 1,100장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은 바람을 타고 인근 상가와 차량 60대를 덮쳤습니다. 실제 고층 빌딩 상층부에서는 바람이 초속 10m 이상 더 강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산에 근접하는 태풍 타파에 이곳 주민들은 오늘 밤을 뜬 눈으로 지새게 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태풍은 오늘 낮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났습니다. 직접 상륙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양의 비와 강풍의 흔적을 제주도에 남겼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고 부서지면서 접수된 피해 신고만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현장을 최충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방파제가 버거워 보입니다. 멀리 성산일출봉은 파도가 만든 하얀 포말로 뒤덮였습니다. 육지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물바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작물이 키워지던 밭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이 머금은 많은 비가 이곳에 뿌려지며 이 일대는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제주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최대 800mm에 육박하는 비를 뿌렸고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40.6m에 이르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건물 태양광 패널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제주시 조천읍의 공사장 폐수도 힘없이 뜯어졌습니다. 시내에서는 불어난 하천에 주차장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제주시 한경면을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제주 곳곳에서 3,3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부분 강풍에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건수만 200건이 넘고 내일까지 접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겨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는데요. 내일 비행기도 예약이 대부분 끝난 상태라 여행 가신 분들은 화요일은 돼야 제주도를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제주공항 터미널은 휑하게 비었습니다. 모니터는 항공편 결항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혹시나 하고 공항을 찾은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무작정 기다려보는 겁니다. 내일 출근이어서 출근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침부터 제주공항엔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예측할 수 없는 강풍이 부는 윈드시어 경보와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전 6시 3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운항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김해공항도 윈드시어 경보와 강풍 경보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결항편 수는 제주공항은 395대, 김해공항은 약 200여 대에 달합니다. 주말을 맞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일 항공편도 대부분 예약이 끝났습니다. 화요일까지 제주도를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금 남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태풍 타파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배와 시설물을 잘 묶어뒀지만 그래도 피해가 있을까 어민들은 전전긍긍입니다. 한편 적조 피해에 시달려왔던 어민들은 이번 태풍이 적조를 쓸어낼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바다로 나가봐야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일단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물 넣어놓고 나서 물건이 오지더라 무게가 없을 때는 바다에 휩쓸려 갖고 그물로 온 줄로 갖다 다감아삐. 부표가 날아갈까 하나로 단단히 묶어놨고 배는 육지로 모두 올렸습니다. 마을엔 하루 종일 태풍주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으니 각종 시설물 수분이 안전하고. 어촌 마을 면사무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장님, 그 유천에 뭐 피해는 없습니까? 태풍이 남해안을 스쳐 지나가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2주 전 태풍 링링 때 직격탄을 맞았던 서해안처럼 시설물 피해가 있을까 단단히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적조 피해가 난 곳은 효자 태풍이 될까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태풍이 북동풍을 동반한다면 연안에 있던 적조 생물을 먼 바다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태풍은 고마운 태풍이고 시설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죠. 전문가들은 링링과는 다른 양상을 띤 태풍 타파가 적조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태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번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JTBC 보도국으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휘날리는 아찔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람에 날아온 구조물이 전선에 걸려 불꽃을 일으킵니다. 공중전화 부스도 넘어져 도로로 밀려갑니다. 깨진 유리창이 주차된 차량 위로 쏟아지고 무너진 담벼락이 인도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도로로 떨어져 차량이 아슬아슬 비켜가기도 합니다. 거제의 한 박물관은 거센 비바람에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전남 화순에서도 공사장 안전 펜스가 쓰러졌는데 놀란 작업자가 뛰어가 날아가지 않게 밟고 버팁니다. 창원의 한 주택 지붕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날아갔습니다. 곳곳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 지역에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자 건물의 구조물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진 잔해는 도로 위 차량 사이로 나뒹굽니다. 모델하우스 외벽도 뜯겨 이리저리 휘날립니다. 강한 바람에 도로 반사경은 좌우로 흔들립니다. 바닷가에선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칩니다. 비 피해도 컸습니다. 도로 위로 빗물이 넘치고 일부 하천은 한때 경계 수위까지 올라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특히 위험한 건 빗길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비와 바람에 흔들리면서 오늘 하루 도로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아찔한 모습 역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리고 서 있는 자동차는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남부지방에선 어제 오늘 내린 비에 도로가 미끄러워진 데다 바람까지 불어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해 동백으로 향하던 이 버스는 오늘 오후 4시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들과 운전자 18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가 전복돼 있고 뒷차를 운전하던 시민이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오늘 낮 부산에서 난 사고입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현장부터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아줌마는 그 차 안에 갇힌 상태로 이제 119랑 경찰차. 어젯밤 10시 반쯤엔 목포에서 승용차가 건물 외벽으로 돌진하는 등 빗길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막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연세대엔 대자보가 붙었고 동문들은 학교가 류 교수를 파면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도 해임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인정이 안 되니까 매춘의 일종이니까. 지난 19일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충격에서 못 헤어나오고 그 강의실에 앉아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나온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에 공식 입장을 내고 류 교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가 속한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회는 총학과는 별개로 이렇게 중앙도서관에 대자보를 붙여 류 교수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도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류 교수가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연세대는 즉각 류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는 학교 차원에서 류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누군가 검은 마커로 소녀상에 심하게 낙서를 하는 등 소녀상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계속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범인을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소녀상에 대한 공격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모든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 위안부 행동이 메일을 통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녀상의 낙서 테러를 한 용의자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꼭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메일을 내보낸 거예요. 글렌데일 소녀상은 지난 16일 일부가 검은 마커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찍힌 CCTV엔 용의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소녀상 옆 화분을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며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용의자가 잡히지 않자 시민단체가 나선 겁니다. 현지 경찰은 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누군가 이 소녀상에 개의 배설물로 보이는 오물을 묻혔습니다. 역사를 지우고자 하는 세력으로서는 이 소녀상에 문제를 많이 일으킴으로 해서 글렌데일 측에서 소녀상을 철거하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JTBC 황예린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럭비 월드컵을 응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일본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 이런 건 언급하지 않고 이벤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いよいよラグビーワールドカップがここ日本で開幕します。トライ日本。 유니폼을 입은 아베 일본 총리가 마스코트 사이에서 공을 받아듭니다. 지난 20일 일본에서 개막한 럭비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최근 일본은 태풍 파사이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바현엔 산사태가 이어져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고 지금도 복구 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아베 총리가 럭비 월드컵 응원 영상을 올리자 싸늘한 반응이 이어진 겁니다. 어떤 누리꾼은 태풍 재해 지역의 국민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이 없는 총리에 실망했다며 피도 눈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아베는 언제쯤 일을 할 거냐? 일본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다음 날 럭비 관련 글을 2차례 더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내각의 신임 외무상은 오늘 NHK에 출연해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불이 나 1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에 잘 타는 옷가지가 쌓여 있는 데다가 창문도 없어서 불 끄는데 애를 먹었는데요. 쉬는 날 새벽에 불이 나서 크게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상인들은 옷이 다 타버렸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뜯겨진 벽으로 깨진 창문 사이로 쉴 새 없이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자욱한 연기가 도심을 뒤덮을 정도로 번지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동대문 제1평화시장 3층 의류 매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은 채 16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류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옷가지와 원단 등에 불이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로 상인 2명이 연기를 마셨다가 6층 화장실에서 구조됐습니다. 볼 곳 없이 열기만으로 계속 타는 이른바 훈소 상태가 이어진 것도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불이 시작한 매장 3층엔 창문이 없어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라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벽의 알루미늄 패널을 뜯어내며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조사 강도가 이번 주부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춘재는 99% 이상 확실하다는 DNA 분석 결과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요. 경찰은 DNA 증거만으로도 진범을 특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전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3차례 이춘재를 대면 조사해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이 씨는 그때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에도 대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이 씨의 입을 열게 할 다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들이밀기 위해 주말 동안 기존 수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 외에 연쇄살인 당시 수사진도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내일은 청주지검으로부터 20년 전 이 씨가 저지른 처제살인 사건 자료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또 경기 화성이나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과 당시 이 씨의 행적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 씨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도 이어갑니다. 국과수는 현재 4차 사건의 증거물을 분석 중입니다.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경찰에 넘겨받는 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JTBC 취재에서 자백 없이 수사가 길어질 경우 증거력이 높은 DNA 자료만으로 이 씨를 진범으로 특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차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1, 2주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맞서 우리 군도 지난 3년간 꾸준히 시험 발사를 해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는 등 미사일 능력을 키워왔는데 실제 그만큼 날아가는지는 국내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이 해외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입니다. 국내 유일의 미사일 시험 발사장인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로 한반도 상공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해 쪽에도 중국이 있어 사거리 확보에 제약이 따릅니다.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의 최대 비행거리가 800km이지만 실제 사거리만큼 날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군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외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미사일 훈련장이 있는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을 후보군에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는 제한돼 있지만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연구 개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국방과학연구소 측 설명입니다. 다만 훈련장 임대에만 수백억 원이 드는 데다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유명 BJ가 휴가 중에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죠. 유사시에 긴급히 돌아와야 할 군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한 군의 관리도 현재 허술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 인터넷 게시판에 유명 유튜버 BJ 철구가 해외 카지노에서 찍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데 휴가를 나와 원정 도박까지 한 겁니다. 군 당국은 조사 끝에 휴가 제한 3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군은 이 병사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당시 허가서를 보면 신청한 날짜만 기재돼 있을 뿐 허가한 날짜는 없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출국 이후 허가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수준의 허가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법은 군인은 비상 소집이 발령되면 즉각 부대에 집결해야 하고 지휘관은 휴가, 외박, 외출 등 이동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은 병사들의 해외여행을 사생활의 일부라며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국민이 군인인지 알 수 없다며 국방부에서 군인의 출입국 전체 기록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사가 제출한 허가서에만 의존하면서 국방부가 이를 별도로 관리해오지 않은 겁니다. 병사들의 해외여행 허가 건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6,600여 건, 올해는 7월까지 4,300건을 넘었습니다. 현역 군인도 해외여행의 자유는 있지만은 전시나 비상 상황 이럴 때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이 절실하다고. JTBC 정종문입니다.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사개특위 불법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같은 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최이배, 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불이 났을 때 옥상으로 탈출 못하는 상황은 점차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리 문제로 옥상을 막아두는 곳이 많다고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옥상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왜 안 열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옥상문이 잠겼어. 근데 열쇠가 없대. 실제 현실도 비슷합니다. 옥상으로 가는 길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별도의 자물쇠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옥상을 통한 탈출이 어려운 겁니다. 애들 들어가고 또 저기 보면은 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경비실에다 두는. 국토교통부는 웬만한 고층 건물이면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을 모두 더했을 때를 뜻하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가 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세대 이상 주택이면 대부분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건축물입니다.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감지 설비에 3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되는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시위 중입니다. 어제 프랑스 파리 도심에선 반정부 시위대인 노란 조끼 등 각종 시위대가 몰리면서 경찰과 충돌했는데요. 일부 시위대가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버스 정류장 유리를 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경찰도 최루가스를 쏘며 대응한 겁니다. 160명 정도 되는 시위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데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발음에 놀란 시위대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순식간에 최루탄으로 자욱해진 거리. 쫓는 경찰과 쫓기는 시위대가 한데 뒤엉킵니다. 도로 곳곳에 불길이 타오르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현지 시간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시위의 시작은 평화로웠습니다. 16,000여 명의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프랑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노란 조끼와 극좌단체인 블랙블록이 돌발 행동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유리를 깨기도 했습니다. 강경 진압에 나선 프랑스 경찰은 160여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충돌에 기후변화 행진의 의미는 뒤로 밀렸습니다. Je trouve ça hallucinant que pour le climat, ce qu'on va retenir dans le monde, dans les informations internationales, qu'à Paris ça a pété, qu'il y a eu du gaz lacrymogène, qu'il y a eu des bastons de force de l'ordre et à l'intérieur des... JTBC 조익신입니다. 대북 문제 등을 풀고 재선의 고지로 향하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인데요. 미국 대선 구도를 뒤흔들 화약고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But I will say this, somebody ought to look into Joe Biden's statement because it was disgraceful. Trump deserves to be investigated. He is violating every basic norm of a president. 대선 맞수로 꼽히는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놓고서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과 아들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It was a totally appropriate conversation. It was actually a beautiful conversation. 그러나 내부 고발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통화록을 의회에 내라는 민주당과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타전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바이든 의혹입니다. 아들이 임원으로 있던 회사에 대한 수사 책임자의 해임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습니다. And he's using the abuse of power and every element of the
the presidency to try to do something to smear me. 트럼프의 대선 경쟁자 뒷조사 청부 의혹에 바이든 의혹이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도 곤혹스럽지만 바이든에게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목표액인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만큼 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는데요. 남은 일정과 절차를 이한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오늘 오전 9시 2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급 목표액인 20조 원을 신청 5일 만에 넘어선 겁니다. 신청 10건 가운데 9건꼴로 금리가 0.1%포인트 낮은 온라인 접수를 택했습니다. 목표 금액을 넘어섰지만 신청이 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29일까지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순서는 집값이 낮은 순입니다. 금융당국은 2015년 1차 안심전환 대출 당시 신청 대상 가운데 15%가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을 넘어서긴 했지만 최종 신청액이 23조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대부분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와 달리 한도를 늘리는 추가 모집은 안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재원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안심전환 대출 추가 공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안심전환 대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14개 은행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29일 자정 이전에 접속하면 자정을 넘겨도 신청이 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번 태풍 타파는 링링이 지나간 지 2주 만에 한반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가을 태풍이 왜 자주 우리나라로 향하는지, 또 강한 이유는 뭔지 박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타파는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6번째 태풍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한두 차례 더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 타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콩레이는 지난해 10월 초 경남 통영에 상륙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콩레이 같은 태풍이 온다면 1959년과 횟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가을에는 태풍이 한반도로 쉽게 향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어 태풍을 막아주지만 가을에는 일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풍이 지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가을 태풍은 위력도 강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2010년 태풍 곰파스는 모두 9월에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태풍은 바다 온도가 높을 때 수증기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힘을 키우는데 대만과 필리핀 인근 해수면 온도는 가을철에 29도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27도까지 높아지다 보니 태풍이 힘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겁니다. 한여름 태풍보다도 가을 태풍을 더 주시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이렇게 2주 만에 또 태풍이 찾아왔는데 그 사이 별로 대비가 된 건 없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도심을 돌아봤는데요. 특히 낡아서 흔들리거나 불법으로 방치돼 있는 간판들이 여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을 태풍에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혜원 기자입니다. 태풍 링링이 불었을 때 한 시청자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간판이 절반 이상 뜯겨져 나갔는데요. 아직 새로 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풍이 불면 흉기가 될 수 있는 간판, 이번엔 어떨지 다른 곳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위로 간판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달린 간판은 아예 찢어졌습니다. 간판 주변으로 전선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사람들의 키보다 큰 입간판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1m 20cm보다 높으면 불법이지만 대부분 훌쩍 넘습니다. 간판이 휘어져 있고 지지대는 녹슬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태풍 때 동네 피해가 심했다면서도 간판에 대해선 말을 아낍니다. 간판 같은 거 여기 통일로 어땠어요? 나는 미국 사람도 그냥 무섭더라고. 이 동네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간판 같은 거는 뭐 관리 따로 어떻게 하세요? 간판을 뭐 끼지도 않아. 지금 간판 안 떨어져서 이번에. 몰라요. 나는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있었었어요. 저기.
삐뚤어져 있더라고 약간. 불법으로 설치했거나 낡아서 위험한 간판은 구청이 정비하고 단속합니다. 지나가다 보시 그 간판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충분히 쌀 수 있으신 거죠.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면은 뭐 구청에서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내 다시 설치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을 태풍, 시민을 향한 흉기가 되지 않도록 다시 강풍이 불기 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우혜미 씨가 어젯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 씨는 지난 7월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내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소속사는 우 씨가 어제 뮤직비디오 관련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7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62km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한빛 원전 6기가 위치해 있는데 한수원은 원전 피해는 없다며 발전소도 모두 정상 운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한 수중 리조트에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던 미국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수심 10m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에서 특별한 청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이 남성은 물속으로 들어가 객실 유리창을 통해 청혼을 하고 결혼 반지까지 꺼내 들었지만 돌연 사라졌고 리조트 직원이 구조에 나섰지만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홍콩에선 이번 주말 또다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여러 시민들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간섭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붙여놓은 레넌벽을 친중파 단체들이 훼손하면서 이들과 시위대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잡스 따라하기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따라한다는 겁니까? 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이란 이름의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좀 보시죠. 이렇게 캐주얼한 차림, 이 하늘색 셔츠에 면바지, 또 운동화를 신고 나왔고 또 머리에는 무선 헤드셋까지 끼고 있는데 예. 당 내에서는 이걸 보고 이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자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정치인들이 요즘에 정책 발표할 때마다 좀 자주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또 공교롭게도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오늘 발표 많이 준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 대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실력 플러스 알파. 아, 예. 뭐 이 정도는 평소 실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자신에게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더해보려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를 놓고 경제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이 발언. 지난 6월에 부산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면서 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됐었죠. 예, 당시에 이게 왜 논란이 됐었냐면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임금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반시장적이고 또 자유한국당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게 되면 임금이 싸진 외국인 노동자들을 오히려 더 찾게 되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걸 황 대표가 간과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 대표는 당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예. 경제를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부분들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 대표가 이런 지적을 불식시키려고 오늘 스티브 잡스 같은 모습을 하고 직접 경제 정책을 발표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네, 황 대표가 오늘 발표한 경제 정책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처럼 나라가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라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를 놓고 좀 가까이는
지난해 김병준 당시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아이노믹스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멀게는 이명박 정권의 747 정책, 또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황교안만의 정책이 안 보인다는 얘기인 건데요. 또 한 가지가 황 대표는 또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천민 사회주의라는 기존의 이 경제학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학문적으로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천민 사회주의라는 말은 뭐 거의 들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눈치 노트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겨냥한 건데 심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심 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 전에도 줄기차게 눈치만 보다가 데스노트를 눈치노트로 만들어버렸다. 사과를 하면서도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심 대표를 사실상 비판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이런 지적은 어제 있었던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건데 심 대표가 당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열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 정의당에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이 데스노트에 올렸는데 조국 장관을 여기 올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사과라고 해야 될까 입장을 밝힌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 대표는 이러면서 조국 장관 논란이 이 개혁과 반개혁 대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은 최종적으로 개혁 전선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소셜미디어를 보면요. 이 심 대표가 국회를 찾은 조국 장관과 만난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한 게시글에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댓글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이 정의당이 조국을 수호해달라, 그리고 조국 장관을 지켜야 정의당도 미래가 있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국민의 아픈 곳을 대변해왔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 또 정의당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 등의 좀 엇갈린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당 지지율은 이 민주당과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좀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이 19일 목요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5.2%, 이 이전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좀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금요일에 공개된 갤럽 조사 결과도 정의당 지지율이 7%, 이 추석엔 조사가 없었고 그 전주인 1주차 조사와 비교해도 1%포인트가 빠진 모습입니다. 이 심 대표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건데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겠다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다시 태풍 타파 소식입니다. 뉴스룸 시작하면서 부산 해운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태풍이 부산에 더 다가왔다고 합니다. 현장 다시 연결합니다. 구석진 기자, 지금 비바람이 조금 전보다도 더 세차진 것 같은데 태풍 위치 어디쯤 왔다고 합니까? 네, 제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부산 앞바다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30분 전보다도 비바람은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바다 역시 성난 파도로 뒤덮였습니다. 잠깐 바다 한번 보시죠. 태풍은 잠시 후 밤 10시쯤 부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세력이 가장 강했던 어젯밤보다는 다소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입니다. 강풍 반경도 350km에 이릅니다. 태풍은 대한해협에 있지만 영향권은 전국입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태풍 대비해 전국에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도 피해가 더 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태풍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소방과 경찰에 신고되는 비바람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뉴스룸 첫 순서로 전해드린 지 40분 만에 피해 신고가 100여 건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시 등 각 지자체는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 중인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태풍 타파 경로가 2016년 태풍 차파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크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부산과 가까워지는 오늘 밤이 만조 시각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태풍의 비바람에 거세진 파도가 만조 효과까지 겹쳐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바 당시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에는 10m 이상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온 바 있습니다. 당시 도로는 물론이고 해운대 마린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휴가에서 돌아온 손석희 앵커와 안나경 앵커가 뉴스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부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